저는 그날 워싱턴 국방부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오후 2시였죠. 평소와 다름없는 정례 브리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저는 20년 넘게 안보 분야를 취재해왔습니다. 독일 슈피겔지 국제부 기자로 베를린에서 시작해 지금은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죠. 수많은 역사적 순간들을 목격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대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 의사 결정은 한국과의 공동 조정 체계 아래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브리핑룸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CNN 기자가 펜을 떨어뜨렸죠.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70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미일 동맹이 중심축이었죠. 일본은 미국의 최우선 파트너였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긴 했지만 항상 2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구조가 뒤집힌 겁니까?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우선순위에 놓인다는 의미입니까? 대변인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 파트너십의 질적 변화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에 공동 참여합니다. 브리핑룸이 폭발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일본은 이 결정을 알고 있습니까? 중국의 반발은 예상하셨습니까? 한국과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했습니까? 대변인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만 남기고 자리를 떴죠. 한국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도쿄의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일본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외무성이 긴급회의 중이고 총리 관저는 아수라장입니다. 미국이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분노한 건 당연했습니다. 70년간 지켜온 특별한 위치가 한순간에 흔들렸으니까요.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이 보내온 속보를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강력한 비난 성명이 나왔을 텐데 침묵했죠. 왜입니까? 중국도 당황한 겁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를 읽지 못한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걸. 미국이 진짜로 전략 중심을 옮긴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정작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 주재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 정부 반응이 어떻습니까? 환영 성명은 나왔습니까? 동료가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게 아무 말도 없습니다. 청와대도 외교부도 국방부도 완전히 침묵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환영한다는 말도 감사하다는 말도 새로운 동맹을 강조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밤 11시 한국 외교부가 단 한 줄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원칙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환영한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원칙을 지킨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죠. 미국이 전략 우선권을 넘겼는데 한국은 그것조차 흔들리지 않는 겁니까?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취재하며 봐온 국제관계는 단순했습니다. 힘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약한 나라는 굽힙니다. 아니면 다른 강대국에 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제안을 받았지만 감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의 압력을 받았지만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의 분노를 받지만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원칙만 말했죠.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 헤드라인이 이랬습니다. 한국, 미국의 전략 우선권 제안에 침묵으로 답하다. 뉴욕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단 한 문장이 세계를 멈추게 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야겠다고. 한국이 대체 무슨 나라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70년 동맹 구조를 뒤집는 제안을 받고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계 최강 대국의 인정을 받고도 감격하지 않는 나라. 저는 그 답을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제가 10년 전 처음 취재했을 때의 한국이 아니었죠. 그때의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중견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고 중국이 당황하고 일본이 분노하는 나라.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원칙만 말하는 나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제 모든 예상을 뒤엎는 현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025년 3월 16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을 처음 방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왔었고 5년 전에도 왔었죠. 그때마다 느낀 건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역동적이지만 결국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 경제는 발전했지만 외교적으로는 늘 줄타기하는 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나서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전광판에 띄워진 뉴스 속보가 눈에 들어왔죠. 한국 방산 NATO 5개국 추가 수주. 총 120억 달러 규모. 120억 달러입니까?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국 방산은 개발도상국 위주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NATO에 무기를 파는 겁니까?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태블릿으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추이를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죠. 2020년 72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2024년 256억 달러. 3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세계 3위권 속도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 호주, 이집트까지 진출했습니다. FA-50 전투기는 말레이시아, 폴란드, 이라크가 도입했죠. 천공 방공 시스템은 UAE가 선택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무기 수출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NATO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죠. 호텔에 체크인하자마자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를 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는 사실상 독점이었죠. AI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엔비디아가 한국 없이는 GPU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AI 데이터 센터가 한국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건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이 절대 놓칠 수 없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다음으로 AI 기술을 조사했습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LG의 엑사원, 삼성의 가우스. 한국의 AI 기술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AI, 반도체 설계 AI, 방산 AI 분야에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달라졌다는 걸.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우주 분야였죠.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도자료를 열었습니다. 2022년 누리호 발사 성공. 2024년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 KPS 구축 시작. 2025년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발사 예정. 한국이 독자 우주 능력을 확보한 겁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미국의 GPS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도 제재가 와도 한국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10년 전에도 이 도시는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이 도시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선도자였습니다. 저는 유럽 동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출입 기자에게 물었죠. 유럽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한국을 핵심 전략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 방산, 원전, AI 협력을 논의했죠. 독일 동료에게도 물었습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올라프 숄츠 총리가 한국 방산 기업과 전차 공동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독일 기술과 한국 생산력을 결합하는 모델이죠.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인도였습니다. 뉴델리 특파원이 보내온 메시지를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죠. 인도가 한국을 신뢰의 축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한국을 4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도입니까? 14억 인구의 거대 국가 인도가 한국을 신뢰한다고 선언한 겁니까?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선을 그어봤죠. 북쪽으로 NATO, 서쪽으로 인도, 남쪽으로 동남아시아, 동쪽으로 태평양 넘어 미국. 모든 선이 한국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왜 전략 우선권을 한국에 넘겼는지. 이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죠. 미국은 더 이상 홀로 중국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문제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반도체로 세계 경제의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방산으로 세계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AI로 미래 기술 경쟁의 선두에 섰습니다. 우주 능력으로 독자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인구는 5천만이 넘고 경제는 세계 10위권입니다.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외교부의 그 문장을 떠올렸죠. 한국은 한국의 원칙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이제 그 문장의 의미가 달리 보였습니다. 이건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었죠. 한국은 이미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제안도, 중국의 압력도, 일본의 분노도. 한국에게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밤이 된 서울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세계의 중심을 봤습니다. 더 이상 워싱턴만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베이징만이 축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국방부를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2025년 3월 17일, 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취재 허가를 받고 브리핑룸에 들어갔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옆에 앉은 조선일보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의 발표 이후 국방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기자가 담담하게 답했죠. 평소와 똑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다고요? 70년 동맹 구조가 바뀌었는데 특별한 게 없다는 겁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정례 브리핑이 시작됐죠. 외신 기자들이 앞다퉈 손을 들었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략 우선권을 넘긴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변인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한국은 기존 원칙을 유지합니다. BBC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계획은? 대변인이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우리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AFP 기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원칙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까? 역사적 순간인데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급히 도쿄 특파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일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화 너머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완전히 난리입니다. 외무성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미일 동맹의 축을 흔드는 결정은 아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이 올라와 있었죠. 제목부터 강경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 내용은 더 강경했습니다. 70년간 유지해온 미일 동맹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정.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 일본은 이러한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다는 건 정말 충격이 컸다는 의미죠. 도쿄 특파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에 공식 항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은 지역 안보의 균형을 깨뜨리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경고한 겁니까?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먼저 흥분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일본 언론은 더 과격해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 미국을 이용해 일본 견제 시도. 아사히 신문도 비슷했죠. 한미동맹 격상, 한일관계 위기 초래. 저는 일본 기사들을 읽으며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무언가 계획을 꾸몄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침묵이 일본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특파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이 의외였습니다. 일본과 정반대입니다. 중국은 조용합니다. 조용하다고요? 네.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최소한의 논평만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중국이라면 즉각 강력히 반발했을 텐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베이징 특파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한국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때는 경제 제재로 압박했죠.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는 전 세계가 필요로 했습니다. 방사는 유럽과 중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AI 기술은 미국, 일본, 인도와 협력했습니다. 중국이 압박할 지렛대가 사라진 겁니다. 저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략 우선권을 부여한 것에 대한 중국 입장은? 대변인의 답변은 신중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지합니다. 모든 관련국이 냉정하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평소 중국 답변과는 달랐습니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죠. 저는 베이징에 있는 중국 외교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평가요? 네. 한국은 더 이상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계산하고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한다고요? 14억 인구의 거대 국가가 5천만 인구의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그 전문가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드 때를 보십시오. 중국이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한국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더 강해졌습니까? 독자 위성망을 구축했습니다.
차세대 방공망을 완성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저는 그제야 중국의 침묵이 이해됐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을까 두려운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중국 산업이 마비됩니다. 한국이 미국, 일본, 유럽과 더 가까워지면 중국은 더 고립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조용히 한국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 카페에서 한국 국제정치학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죠.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일본은 분노하고 중국은 당황하는데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학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이 배운 겁니다. 뭘 배웠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매번 설명했습니다. 해명했습니다. 이해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약해 보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그냥 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줍니다. 그게 더 강해 보인다는 겁니까? 강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강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죠. 마치 세계가 흔들리는 것과 무관하다는 듯이.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라는 걸. 일본은 흥분합니다. 중국은 당황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저 자기 길을 갑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침묵, 일본의 분노, 중국의 두려움. 그리고 기사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죠. 한국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세계가 알아서 이해하길 기다릴 뿐이다. 2025년 3월 19일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유럽 각지의 동료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졌죠. 첫 번째 메시지는 브뤼셀 특파원이었습니다. 루카스, 유럽연합이 방금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관련입니다. 저는 즉시 EU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성명서가 올라와 있었죠.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 새로운 전략적 중심 파트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조셉 보렐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이었습니다. 핵심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압력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중심 국가다.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최우선으로 강화할 것이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EU가 한국을 중심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EU는 용어 선택에 극도로 신중합니다. 파트너, 우호국, 협력국. 등급이 있죠. 그런데 중심 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EU가 한국을 미국, 영국 수준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브뤼셀 특파원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렐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오히려 신뢰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기자회견 영상을 찾았습니다. 보렐이 말하고 있었죠. 한국은 미국의 제안에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비난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원칙만을 말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바로 그 가치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EU가 한국을 자신들의 롤모델로 제시한 겁니까? 그 순간 파리 특파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긴급 성명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엘리제궁 홈페이지를 열었죠. 마크롱의 성명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의 원칙 중심 외교를 전폭 지지한다. 양국은 반도체, AI, 원전, 방산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것이다. 다음은 베를린이었습니다. 독일 총리실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한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다. 양국 간 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저는 점점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만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격상시킨다. 호주 외교부도 움직였습니다. 호주는 한국을 인도태평양의 중추 국가로 본다. AUKUS 협력 체계에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 AUKUS입니까?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에 한국을 초대한다는 겁니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스웨덴이었습니다. 중립국으로 유명한 스웨덴이 움직였죠. 스웨덴은 한국의 자주적 외교 노선을 높이 평가한다. 양국은 방산, 기술,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지를 표명한 국가들을 표시했죠. 유럽연합 전체, 프랑스, 독일, 영국 개별 성명,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도였습니다.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지켜봤죠. 모디가 힌디어로 연설했고 동시통역이 들렸습니다. 인도는 한국을 21세기 전략적 중심축으로 본다. 한국의 원칙은 인도의 원칙과 일치한다. 비동맹, 자주, 실용.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도와 한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선도 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14억 인구의 인도가 한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겠다고 선언한 겁니까? 뉴델리 특파원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디 총리가 다음 달 서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개월 만에 또 방문하는 겁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모디는 지난해에만 한국을 3번 방문했습니다. 중국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도가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인도 교역액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200억 달러, 2024년 500억 달러, 4년 만에 2.5배 증가했죠. 특히 방산 협력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인도가 한국의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잠수함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원자력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이 인도에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을 수출하기로 했죠.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닙니다. 전략적 동맹입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세계 지도를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선을 그었죠. 서쪽으로 유럽연합, 남서쪽으로 인도, 남쪽으로 동남아시아, 동쪽으로 태평양 넘어 미국, 북동쪽으로 일본. 모든 선이 한국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중국이었죠. 중국만 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재편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침묵하는 강자 한국. 기사 내용은 더 강렬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문장으로 세계를 움직였다. 한국은 한국의 원칙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이 문장이 70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말이 아니라 원칙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다. 저는 서울 시내 카페에서 그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직장인들은 평범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냥 일상을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자신을 주목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길을 갈 뿐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독일 본사에 전화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편집장과 논설위원들이 화상회의에 참여했죠.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루카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대안도 실패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모델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원칙 중심 외교입니다. 힘에 굴복하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가치와 원칙만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한국의 모델입니다. 논설위원이 반문했습니다. 그게 지속 가능합니까? 결국 강대국의 압력을 받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중국의 경제 제재, 일본의 외교 압박, 심지어 미국의 선택 강요까지. 그런데 한국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세계가 한국을 따르고 있습니다. 편집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보도 방향을 바꿔야겠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라 전략적 중심국으로 다뤄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 빛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원칙으로. 소리가 아니라 침묵으로. 그리고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한국의 침묵, 세계를 움직이다. 그리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른 개국이 한국을 지지했다.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외교의 시작이다. 2025년 3월 21일, 제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이었죠. 그는 국가안보회의 주변 인물이었습니다. 루카스, 당신이 한국 취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보여줄 게 있습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워싱턴 DC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넸죠. 이건 NSC 내부 문서 초안입니다.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그건 묻지 마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아시아 전략 우선권 한국 중심 재편 초안. 부제가 더 충격적이었죠. 미국 국가안보회의 전략기획팀 내부 검토안.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략 전환을 담은 핵심 문서였죠. 저는 숨을 고르고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단이 이랬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70년간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전략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일본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고요? 미국이 일본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까? 다음 문단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의 한계. 인구 감소와 경제 정체로 성장 동력 상실. 중국과의 역사 갈등으로 지역 협력 제한적. 기술 혁신 속도 둔화, 반도체 AI 분야 경쟁력 약화. 감정 중심 외교로 예측 가능하나 유연성 부족.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부상이라는 제목이 나왔죠. 한국은 최근 5년간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의 축적이다. 그 아래 구체적인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기술 분야. 반도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70% 점유. HBM 사실상 독점. AI 상용화 속도 세계 최고 수준. 제조업 AI 선도. 우주 독자 발사체, 독자 위성망 구축 진행 중. 군사 분야. 방산 수출 3년간 3배 성장, 세계 9위 4위 급상승. NATO 국가들의 한국 무기 체계 도입 확대. 자주 국방 능력 확보, 미국 의존도 감소. 경제 분야. GDP 세계 10위권, 1인당 GDP 4만 달러 돌파. 수출 다변화 성공, 중국 의존도 30% 18% 감소. 인도 동남아 중동 시장 급속 확대.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핵심 문단을 발견했죠. 전략적 평가라는 제목 아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 신뢰 기반의 동맹국. 원칙 중심 외교로 예측 불가능하나 신뢰 가능. 기술 군사 경제 독자 축 보유. 중국 견제와 협력 균형 유지 능력. 유럽 인도와 독자 네트워크 구축.
일본. 전통적 동맹국. 감정 중심 외교로 예측 가능하나 유연성 부족. 미국 의존도 높음.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불가능. 지역 내 고립 심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한다는 겁니까? 70년 동맹을 이렇게 계산적으로 분석한다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권고사항이라는 제목이었죠. 1. 한국을 동아시아 전략의 중심축으로 재편 2. 한미 공동 의사결정 체계 구축 3. 일본은 보조 파트너로 제정의 4. 한국의 독자 역량 강화 지원 5. 한국 중심의 다자 안보 네트워크 구축. 저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를 뒤집는 내용이었죠. 소식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론이라는 제목 아래 단 두 문단이 있었죠.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는 국가가 아니다. 미국이 선택해야 하는 국가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한 겁니까? 두 번째 문단은 더 강렬했습니다. 중국과의 장기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한국이 필수다. 일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기술, 경제력, 전략적 위치가 없다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우위를 잃을 것이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소식통이 물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진짜로 전략을 바꾼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냉정한 계산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일본은 이걸 압니까? 소식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자신들이 밀려났다는 걸 느끼지만 이유를 모르는 거죠. 한국은 압니까? 한국 정부 핵심부는 알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백악관이 멀리 보였습니다. 70년 동맹 체계가 저 안에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소식통이 다시 말했습니다. 루카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이건 미국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만든 겁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로비를 했다는 겁니까? 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비가 아닙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길을 갔을 뿐이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니까요. 한국은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세계가 사주니까요. 한국은 AI를 연구했습니다. 미래가 거기 있으니까요. 그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현실이 미국을 움직인 겁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은 지금 선택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소식통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아직 기밀입니다.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70년간 유지된 미일 동맹 중심 체제. 그게 미한 중심 체제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요청이 아니라 현실로.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미국의 선택 왜 한국인가? 기사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작성한 비밀 문서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는 국가가 아니다. 미국이 선택해야 하는 국가다.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계속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이 선택해야 하는 국가. 이 문장이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는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중심을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직 취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대체 어떻게 이 모든 걸 만들었는지 그 답을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건 2025년 3월 24일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본 문서를 생각하며 호텔에 짐을 풀었죠. 한국이 대체 무슨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까? 미국을 움직이게 만든 그 힘의 정체는 뭡니까?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9시쯤이었죠. 제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국방부 긴급 공지 발표. 저는 즉시 국방부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짧은 공지가 올라와 있었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동중국해 위성 관측 자료 공개. 내용은 더 단순했습니다. 국방부는 2025년 3월 23일 한국군 정찰위성 천리안삼이 촬영한 동중국해 위성사진을 공개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논평도 없었죠. 그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죠. 동중국해 한가운데 중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암초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는 명백한 군사시설이 보였습니다. 레이더 시설, 미사일 발사대로 추정되는 구조물, 활주로 확장 공사.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중국이 비밀리에 진행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의심만 하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증거를 공개한 겁니까? 저는 즉시 베이징 특파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중국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화 너머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완전히 패닉입니다. 외교부가 긴급회의 중입니다. 그런데 루카스, 이상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한국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사진만 올렸어요. 비난도 없고 우려 표명도 없고 그냥 사진 한 장뿐입니다. 저는 다시 한국 국방부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사진이 뭘 의미합니까? 라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중국의 군사화를 우려합니다. 라는 논평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짜와 좌표만 적혀 있었죠. 2025년 3월 23일 1432 UTC. 동경 127도, 북위 32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답한 겁니다. 설명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중국의 비밀 군사기지 포착. 위성사진 공개. BBC가 분석 기사를 올렸죠. 한국에 침묵하는 경고. 한 장의 사진이 말하는 것. 뉴욕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중국의 우리는 보고 있다 메시지. 저는 각국 반응을 추적했습니다. 먼저 미국이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죠. 한국이 제공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성 정찰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일본 방위성도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정보 공유에 감사합니다. 지역 안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논평했습니다. 한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았죠. 한국이 공개한 위성 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중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정당한 건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박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죠. 저는 베이징 특파원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특파원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중국을 비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진을 보여줬을 뿐이죠. 중국이 과잉 반응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영리하게 움직인 겁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보여줬을 뿐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 겁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한 연구원이었죠.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지금 이 사진을 공개했습니까? 연구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어떤 타이밍입니까? 미국이 한국의 전략 우선권을 넘긴 직후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순간입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세계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국의 파트너가 아니라 독자적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진 국가라고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동맹은 신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신뢰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중국의 비밀 시설을 포착할 수 있다는 건 한국이 독자적 전략 자산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까?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경고가 아닙니다. 선언이죠. 무슨 선언입니까? 우리는 보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하면 공개한다는 선언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성, 세계의 눈이 되다. 기사 내용은 더 놀라웠죠. 한국은 2022년부터 독자 정찰 위성 체계를 구축해왔다. 천리안 시리즈는 이미 5기가 궤도에 올랐고 2026년까지 총 10기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독자 위성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정찰 위성 5기, 통신 위성 3기, 항법 위성 8기, 2030년까지 총 30기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었죠. 이건 단순한 우주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독립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위성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해상도가 놀라웠습니다. 30cm급 해상도였죠. 이 정도면 군사시설의 세부 사항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침묵하는지.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증거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세계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원을 그었죠. 한국의 위성이 커버하는 범위.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본 열도, 러시아 연해주, 한반도 주변 전 지역이 한국의 감시망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내는 메시지를.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편이다. 미국을 위해 중국을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을 위해 모든 걸 감시하는 겁니다. 미국도 봅니다. 중국도 봅니다. 일본도 봅니다. 러시아도 봅니다. 한국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안보를 지킬 뿐이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 장의 사진, 한국의 독립선언. 기사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을 뿐이다. 그러나 세계는 그 사진 속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읽었다. 우리는 독립적이다. 우리는 자주적이다. 우리는 우리 편이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10년 전의 한국이 아니었죠. 10년 전 한국은 설명했습니다. 해명했습니다. 이해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그냥 보여줍니다. 말이 아니라 증거로. 설명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위성이 본 것은 중국의 군사기지가 아니다. 세계가 본 것은 한국의 독립이다. 다음 날 아침
제 기사가 슈피겔지 일면에 실렸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반응이 쏟아졌죠. 그리고 저는 다시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견국이 아닙니다. 새로운 중심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한 중심이었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저는 워싱턴으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국방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죠. 인도 태평양 전략 재정립 회의였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장 밖 프레스룸에서 대기했죠. 오후 3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4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됐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드디어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단상에 올랐죠.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죠. 미국은 한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심 파트너로 공식 지정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차관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조 파트너가 아닙니다. 핵심 의사결정 파트너입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터져나왔죠. 차관보가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그러나 전략적 우선순위는 재조정되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밀려난 겁니다. 저는 즉시 도쿄 특파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일본 반응 확인해 주세요. 5분 후 답변이 왔습니다. 완전히 패닉입니다. 외무성 간부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외교적 재앙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언론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속보가 떴죠. 미국, 일본 대신 한국 선택. 동맹 70년 역사상 최대 위기. 아사히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 동아시아 전략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저는 회의장 밖에서 일본 대표단을 기다렸습니다. 일본 방위성 차관이 나왔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차관이 짧게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대체했다고 보십니까? 차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노코멘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떠났죠. 저는 일본 대표단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겠죠. 미국에게 밀려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다음으로 한국 대표단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었죠. 그런데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자만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오늘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 차관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존 원칙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중요한 이웃입니다. 우리는 협력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은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원칙만 말했죠. 저는 그 모습에서 한국의 성숙함을 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세계 각국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이었습니다. EU 정상회의에서 긴급 결의안이 통과됐죠. 한국을 EU의 최우선 전략 파트너로 지정.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독일 총리도 성명을 냈죠. 한국의 원칙 중심 외교는 전 세계의 모범입니다. 영국 외무장관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영국은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봅니다. 저는 인도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가 의회 연설을 했죠. 저는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모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도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국은 인도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입니다. 의회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4억 인구의 인도가 5천만 인구의 한국을 이렇게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까? 다음은 중동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성명을 발표했죠. 사우디는 한국을 중동의 가장 중요한 기술 파트너로 봅니다. UAE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UAE는 한국과 원전, 방산, AI 협력을 확대합니다. 저는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중동 교역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2020년 450억 달러, 2024년 1200억 달러, 4년 만에 거의 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원전과 방산 분야가 핵심이었죠. 한국이 중동의 새로운 파트너가 된 겁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지지한 국가들을 표시했죠. 유럽연합 27개국, 인도, 중동 6개국, 동남아시아 10개국, 호주, 캐나다, 총 50개국 이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지역이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겁니까? 그날 저녁, 저는 중국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이 메시지를 보냈죠.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조가 이상합니다. 저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성명이 올라와 있었죠. 제목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 입장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건설적 역할을 인정합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중국입니까? 평소 강경했던 중국이 이렇게 온건한 표현을 쓴다는 겁니까? 베이징 특파원이 추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유럽, 인도, 중동을 모두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위치를 인정한 겁니다. 더 이상 압박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축이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미국 국방부에서 추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차관보가 아니라 더 높은 직급이었죠. 국방부 부장관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긴장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죠. 부장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한국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편입니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메모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최종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전략 주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부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문장을 말했죠. 21세기 동맹은 복종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한국은 그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보였죠. 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70년간 유지되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긴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앉은 곳, 그곳이 중심이다. 기사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말했다. 한국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 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동맹의 정의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지난 2주를 떠올렸습니다. 워싱턴의 충격적 발표, 일본의 분노, 중국의 당황, 유럽의 지지, 인도의 동참, 그리고 한국의 침묵.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그 침묵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기사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있지 않다. 그들이 앉은 곳이 바로 세계의 중심이다. 다음 날 아침 제 기사가 슈피겔지 일면 전체를 장식했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반향이 일었죠. 그리고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취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답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2025년 3월 30일 저는 다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세계는 격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략을 바꿨고 일본이 분노했고 중국이 당황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지지했고 인도가 동참했고 신개국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평온했습니다. 공항은 여느 때처럼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가족을 맞이하고 일상을 살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기사님께 물었죠. 요즘 미국이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지정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기사님이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런데 제 삶이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저는 그 답변에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역사적 순간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특별하지 않게, 당연하게. 저는 시내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 언론을 확인했죠.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이랬습니다. 미국, 한국 중심 전략 재편. 정부 기존 원칙 유지. 중앙일보는 이랬습니다. 한국, 세계 신개국 지지 확보. 외교부 책임감 있게 대응. 한겨레도 비슷했죠. 한국 위상 격상. 정부 원칙 중심 외교 지속. 모든 기사가 담담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었죠. 저는 옆 테이블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두 명의 직장인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미국이 우리한테 전략 머시기 넘겼다며? 그래. 뭔데? 잘 모르겠어. 어쨌든 좋은 거래. 그래도 우리 월급은 안 오르잖아. 둘이 웃으며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저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흥분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살 뿐입니다. 저는 청와대 근처를 걸었습니다. 경복궁이 보였죠. 600년 역사의 궁궐입니다. 그 궁궐 앞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한국 외교부를 찾아갔습니다. 브리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오전 11시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오늘 외교부는 최근 정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죠. 대변인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짧게 읽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원칙으로만 움직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전략 우선권 부여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와 협력합니다.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지지에 감사 표명은 우리는 모든 지지에 감사하지만 우리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점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걸 말했죠. 한국은 한국의 원칙으로만 움직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한국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의 최종 입장입니까? 그 기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입장이었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만 했습니다.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일본이 분노했습니다. 중국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 번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원칙으로만 움직입니다. 이 문장 하나로 모든 걸 관통한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지난 3주를 정리했습니다. 3월 14일 워싱턴의 충격적 발표. 일본의 격렬한 반발. 중국의 조심스러운 대응. 유럽의 전폭적 지지. 인도의 적극적 동참. 중동의 협력 강화. 50개국 이상의 지지 선언. 그리고 한국의 침묵.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한국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한국을 존중했습니다. 한국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를 소리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흥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원칙, 세계를 움직이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한국은 단 한 문장으로 세계를 바꿨다. 한국은 한국의 원칙으로만 움직입니다. 이 문장이 70년 동맹 체계를 뒤집었고 50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을 만들었다. 저는 기사를 쓰며 지난 3주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중견국의 외교 변화를 취재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가 목격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이었습니다. 새로운 중심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 중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행동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고 압력에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워싱턴에서 본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는 국가가 아니다. 미국이 선택해야 하는 국가다. 그 문장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필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로, 경제로, 군사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원칙으로.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앉은 곳은 더 이상 한반도가 아닙니다. 세계의 중심입니다.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전략적 위치입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주목합니다. 한국이 침묵하면 세계가 경청합니다. 한국이 원칙을 말하면 세계가 따릅니다. 저는 기사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20년 넘게 국제관계를 취재하며 나는 수많은 국가를 봤다. 힘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국가, 돈으로 영향력을 사는 국가, 말로 설득하려는 국가.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그저 자기 길을 갔다. 말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다. 요청하지 않았다. 단지 원칙을 지켰을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는 그 침묵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이 앉은 곳이 더 이상 한반도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저는 기사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자신들을 주목하는 줄도 모른 채. 아니,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듯이.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굽히지 않는 나라. 원칙으로 서 있는 나라. 저는 다음 날 아침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3주간의 취재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한국이 만든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라는 걸.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반도, 5천만 인구. 그러나 세계의 중심.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나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인구가 많다고 강한 게 아니라는 걸. 소리를 크게 낸다고 존중받는 게 아니라는 걸. 원칙이 가장 강한 무기라는 걸.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걸. 그리고 그 원칙과 침묵으로 한국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한국은 한국의 원칙으로만 움직입니다. 그것이 세계를 바꾼 문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앉은 곳이 더 이상 한반도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